안녕하세요. 네, 중철학당 인문 토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전국 유일의 철학 도서관이고요. 중천 철학 도서관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인문 토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사실 이제 모신 선생님이 이런 그 기획 인문 토크를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고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그런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신 그런 분이신데 오늘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뉴 노멀의 철학, 대전환의 시대를 구축할 사상적 토대. 맞죠? 맞습니다. 네, 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김재인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적인 소개는 잠깐. 네. 보다 아마도 이 김재인 교수님은 사람을 소개하는 것보다 책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책을 또 가져오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네. 먼저 저 하얀 책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이게 얼마나 된 책이죠, 나온 지? 3년 한 3개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아마도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철학자가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 책으로 인해서 강연 많이 다니셨죠? 엄청나죠. 100번이 뭐야. 200~300번 다녔을 겁니다. 200~300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1년에 100번씩.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술도 꽤 좀 얻어 먹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전에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생각의 싸움이라고 해서 저자분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어떤 책인지. 훌륭한 책입니다. 내용을 소개해 주셔야죠.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그 대목들을 제가 재밌게 읽었으니까 이제 다른 독자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구절을 제가 해설하면서 이제 한 사상가의 전모를 소개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15명의 대표적인 그 서양 철학사 속의 이제 철학자들을 다뤘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음원 파일로 편집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뭐 플라톤, 뭐 베이컨, 그다음에 니체 등등해서 여러 다양한 그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들 속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어떤 생각의 결 혹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말하자면 김재인식으로 재구성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철학자 김재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도 뭐 철학의 싸움 이렇게 답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텍스트 혹은 생각의 방식을 이제 김재인 버전으로 이제 제시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이 강좌 전체의 제목하고 여기가 같죠. 그래서 뉴노멀 시대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제가 쓰고 있는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누구의 어떤 언론에서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김재인 선생님이 규정한 개념 어법에 의해서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재인 교수님의 책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왜 대전환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철학을 준비하거나 혹은 사유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처럼 다시 또 계속 이어지는 질문과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사실 길게 얘기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일단 뉴노멀이라는 게 노멀하고 대비되는 말이죠. 이제 노멀하면 어떤 평상, 일상, 뭐 정상 이런 게 되고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일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마스크 없이 어떤 공간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정상이 됐다, 일상이 됐다.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일상, 뉴 노멀, 새로운 정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뉴노멀 생각을 시작할 때는 물론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를 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그 굉장히 긴 폭우 이제 기억 나실 텐데요. 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이런 수식어가 계속 따라 붙었죠. 제가 그 여름에 그 여기 위에 춘천에 강의하러 왔었는데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비가 너무너무 쏟아지고 이 춘천 시내가 잠기고 그래서 차가 겨우겨우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변이 이제는 이제 정상이 된다. 매년 그런 일을 각오해야 한다. 뭐 꼭 폭우만은 아니고요. 뭐 더위, 추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기후 변화 또는 최근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즉 인간의 관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랄까요, 평상적으로 이렇게 순환됐던 그런 어떤 리듬을 이제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사실 기상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 더워지면 더 이상 인간이 살만한 또 인간과 함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된다. 그게 불과 1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노력해서 지구 온도를 더 올리지 않게끔 하는 아주 긴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백신 얘기가 나오고 아직 치료제는 없죠. 그렇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코로나19가 설사 종식된다 하더라도 조만간 또 그 변종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습격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2015년에 그때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서 제가 뭐 아주 짧은 책을, 그건 굉장히 짧아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메르스는 다시 돌아온다. 근데 불행히도 2019년 겨울에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 때랑 지금 코로나19 때 같은 어떤 병의 원인이에요. 다만 변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또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느냐? 바로 2002년 사스 때입니다. 그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2년에서 한국은 그 당시에 방역을 잘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자, 2002년에서 2015년까지 13년 정도 걸렸죠. 변종이 찾아온 게. 근데 메르스에서 이 코로나19까지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2, 3 뭐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 팬데믹이 아주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우리를 습격할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인공지능의 악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걸 뉴 노멀이라고 이제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대처해야 할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을 제외한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든지 타이완 같은 섬나라들이 있죠. 물론 대한민국도 섬입니다. 왜냐하면 휴전선 위로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려면 배와 비행기를 타야만 하니까요. 일종의 섬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역이라든지 아니면 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동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나라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이 방역을 꽤 잘 하고 있는 이 상황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런 꽤 괜찮은 성적. 다른 나라들은 지금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락다운. 그러니까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금 한 달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말고 유럽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 락다운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원주에 올 때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외국은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차도 물론 없고요. 이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이 방역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제 요걸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하우는 다른 나라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노하우의 핵심을 찾아봐야 이제 할 텐데요. 저는 책에 그렇게 적었는데 과학과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과학은 방역이라든지 IT, ICT,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고요. 민주주의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투명한 어떤 상황 공개 또 공유 그리고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어떤 동참과 협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방역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잘 지금 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이제 원동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에도 이런 민주주의와 과학의 결합 요거를 전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서양의 많은 선진국들이 둘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도 잘 안 되고 있고 민주주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의 측면을 보자면 과학은 마스크를 쓰면 이 바이러스가 멀리 전파도 안 되고 또 거꾸로 나에게 전파되지도 않는다라는 그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요. 그걸 정신승리 이걸로 이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외국 서양의 선진국들 그 시민들에게서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기도 해요. 이게 과연 말이 되나 싶은데 실제로 그들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와 있다. 한마디로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과학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민주주의의 측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서양에서 가장 중시되는 서양의 근대의 어떤 성과로 이야기하는 게 자유이거든요. 자유를 달라. 이게 이제 그리고 자유의 어떤 폭을 확대해 온 과정이 이제 서양 근대 정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건가에 대해서 그동안 서구에서 한 200여 년 그 유지되었던 그 개념이 사실 다시 좀 생각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오만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마스크 이 감염병 상황에서 마스크란 건 내가 걸려도 괜찮다에 대한 어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내가 병에 걸려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제 반쪽만 생각한 거죠. 거꾸로 내가 남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고려해야만 하는데 그런 고려가 없다는 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 개념의 어떤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자유관념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듯이 이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자유라는 게 어떤 건가?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사회를 이루면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자유라는 게 공동체가 어느 정도 견고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공동체가 파괴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까지 자유라고 보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뭐 이따가 김치정 교수님하고 같이 그 대화를 하면서 뭐 풀어나갈 내용들이 많기도 한데요.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책에 딱 한 번 그 용어를 썼는데요. 공동주의. 제목에 한 번 쓰고 본문에 한 번 썼습니다. 이 공동주의라는 그 어떤 아이디어,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어로는 이제 common, 우리가 공유한다, 함께한다, 뭐 그런, 그리고 공통적이다, 그런 뜻이죠. 이 common에 이즘을 붙여서 commonism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가 감염병 상황이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미래 사회를 구성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후에 그 고민을 좀 더 발전시켰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령 이 감염병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 즉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뭐 달려들어서 문다든지 아니면 하고 그 자기 침방울을 튀긴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초래되면 사실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연쇄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반칙을 하는 또는 예외적인 일탈 행동을 하는 그런 개인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의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분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사회에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품는 게 이제 돌발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미리 배려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사회에서 그냥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살만하다라고 모두가 느끼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를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격차와 차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따라서 격차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이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질문을 좀 바꾸면 얼마나 공통으로 또는 공동으로 나누어야 그런 격차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면 굳이 더 놀긴 일하긴 싫어도 그냥 이 사회가 나를 잘 돌봐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
또 부자들이 얼마를 내놔야 할까? 왜냐하면 부자들 역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적절한 수준으로 안전을 이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사실은 내놔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서로 간격이 좁혀져서 결국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차별과 격차를 느끼지 않게끔 하려는 이제 상호 노력, 요게 이제 고민의 핵심이고, 그 관점에서 이 사회를 새롭게 이제 구성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공동주의라는 이름으로 한번 말을 만들어 봤고요. 뭐 그 개념에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금 제가 제시한 그런 종류의 고민은 우리가 함께 해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다, 또는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감염병의 대유행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닥친 이제 큰 어떤 위험이고 충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안주하고 보수적이고 또 급작스러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요랬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뭔가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생각에 모두가 이제 동감하게 되면, 그걸 저는 이제 느낌의 어떤 공통의 느낌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런 공통의 느낌 속에서 오히려 이 사회를 그동안 굉장히 잘못됐던 부분들도 많죠. 이거를 급격하게 한번 확 개혁하고 뭐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이제 미래 사회는 뭐랄까 그동안 존재했던 많은 뭐랄까 악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위한 인류 공동의 어떤 노력,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처음에 방송하기 전에는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보고 말을 대신 많이 해달라고 했지만 늘 학자가 역시 그 시간 개념이 왔다 갔다 해요. 말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나시죠? 네. 맞추려고 했는데 네. 2분 저기 초과했습니다. 2분. 자, 근데 이제 요약 정리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학자분들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함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을 지칭하는 말로만 써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 김재인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장마 이야기부터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돌이킬 수 없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는 일상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파리에서 있었던 탄소 방출에 관한 협약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탈퇴했다가 굉장히 어렵게 그게 성사된 건데, 다시 이 바이든이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 가입하겠다. 그리고 전기차가 일상화되는 거. 이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다. 이제 이 추세는 산업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거다. 요거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 하얀 책, 이미 이 책에 저서가 있는 것처럼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빅데이터 시대도 지났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거의 모든 산업들이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끌려가듯이 쫓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선도적으로 그것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것이 바꿔올 우리의 일상이 이제 과거에 눈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바로 이 뉴노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감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문제가 이거예요. 방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재인 교수님의
핵심적인 요약에 의하면 방역은 과학과 민주주의다. 즉 과학이 갖추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방역 불가능하고 민주주의가 개개인의 공동체 전체 성원에게 포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방역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그런 방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 그럼 과학은 있는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국회에서 의회에서 표결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공동체 성원 전체가 일상의 차원에서까지 얼마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 지표가 한국의 방역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K방역이 흉내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공격하는 건데 그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느냐가 실제로 방역의 정도와 강도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 결론을 이끌어가면 이제 선진국의 정의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요 얘기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게 이제 아마도 이 김재인 교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방향타를 위해서 이제 커먼, 이제 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는 방식의 삶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가치라고 하는, 그래서 커먼이라고 하는, 그 커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책 속에서는 이 커먼 센스와 같은 이른바 공동의 느낌, 공동의 감각, 그게 준하는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도 또 이제 언급하고 계신데 이걸 함께 가야지만 우리가 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잘 살아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모델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개척해 나가면서 보여줘야 된다. 얘기까지 이제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그 김재인 교수님이 부분적으로 암시했지만 저는 이 내용 좀 원래 좀 띄워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 김재인과 같은 철학자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게 반갑고 저는 여기서 이제 K 철학이 출발되었다라고 선언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이럴 때는 박수를 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서양의 텍스트를 읽고 서양의 철학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방법을 묻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경험을 더 진지하게 개념적으로 성찰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제 핵심적인 거. 자,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뉴노멀을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정말 돌아갈 수 없는가? 정말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가? 먼저 그 얘기부터 한번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 뭐 저기 과거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치료제가 나오면 또 일상적으로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더라도 가령 우리가 이제 가을쯤에 이제 저기 그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그 해 유행할 것 같은 백신을 이제 뭐죠? 그 바이러스의 종류들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전에 제작했던 그 백신을 맞고 근데 이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해 또 백신을 맞고 이게 이제 되풀이된 그런 상황. 이런 게 이제 보통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라는 말의 의미일 텐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가 정체를 모르고 또한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 코로나19에 역시 통하는 그런 백신일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변종이 이 돌연변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통하지 않죠. 그럼 새로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해요. 한 1년 정도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1년 동안 또 전 세계인들이 이게 함께 보호돼야 하니까 백신을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3년이 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마스크 없이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특히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전체가, 인류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 협조하고 어떤 상호 연대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삶이 가지 않게 되면 계속 이쪽에서 이제 바이러스 어느 정도 이렇게 진압이 됐는데 이쪽에서 다시 출몰을 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돌고 돌 거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기후 위기인데요. 기후 위기는 기상이변 우리한테 이제 요번에 뭐 장마, 폭우 뭐 이런 형태로 찾아왔지만 다른 지역엔 또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봄에 호주에서는 몇 달 동안 이 들불, 산불 이게 이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꺼지지 않는 채 계속 번져 나갔어요. 왜 해안가 중심이냐면 호주는 중앙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이렇게 훑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여름, 가을,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그 무렵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굉장히 넓죠. 역시 이제 산불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지금 아직 뭐 꺼졌다는 얘기를 제가 듣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닌다. 바로 이런 식의 이제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체의 원인이 지구가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1.5도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10년 남았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까 김철 교수님 소개한 파리 협약이라든지 얼마 전에 성도 협약 이런 것들이 이 기온을 더 이상 지구의 기온을 평균 기온을 올리지 말자. 근데 원인은 주 원인은 이제 온실가스,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그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대한 배출하지 말고 뭔가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평균 온도보다 한 1도에서 1.5도 정도 올라가고 나면 사람이 아픈 거죠. 미쳐요.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도에서 1.5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물론 지구는 끄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다른 동식물들은 이제 함께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해안가부터 점차 이 물에 잠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결국은 해안가나 강가에 있는 그 많은 문명의 핵심 이 대도시들이 다 잠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명은 그렇게 사그라들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른바 낙후된 지역들은 더 먼저 해안가 강가에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그곳에 살지 못하는 난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결국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막지 못하면 이제 50년 정도까지 벌어질 이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한테 가져다 준 어떤 충격이 이 기후 위기의 어떤 전조, 그러니까 이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에 어떤 경고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예측 수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서도 안 된다. 과거에 그 엄청난 빈부격차라든지 이거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 아프리카나 남미 쪽의 그 후진국들 보면 질병이라든지 뭐 먹을 것도 없어서 저는 TV 볼 때 그 이 기아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달리는 제3세계 사람들을 국제기구나 국제기구라는 게 대표적으로 UN 같은 그런 기구나 아니면 각 개별 국가 특히 부자 나라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그 어떤 현존하는 문제들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정의로운 그 어떤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편의상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 정도 짧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 20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식민 통치,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돼 있죠. 지금도 걸핏하면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종류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자라는 게 이제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또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어떤 그 핵심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 서구가 지배해 왔던 근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시대를 창출해야만 한다. 이게 인류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다. 우리가 꼭 풀어야 하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사실 올 여름에 저도 보내면서 이 가장 머릿속에 많았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해 좀 봤으면 좋겠다였어요. 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 햇빛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게 별로 가져온 마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지만 바닷가 가서 해수욕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우울하고 습하고 하니까 근데 이런 날씨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기상학자들의 그렇죠.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상을 우리는 견뎌야 된다. 최근에 제가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느냐. 당장 제가 첫 번째 차는 휘발유였고 요즘 디젤인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내가 지금 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일조를 하고 그래 내가 쓰는 이 차는 이게 마지막이야. 화석연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는데 얼마 전에 또 하나 알게 된 게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탄소 방출하면은 자동차 배기가스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육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장식 축산이라서 이 한꺼번에 공장식 축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대부분이 돼지, 소, 닭 이런 종류죠. 이걸 키우는 데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대략 한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40%에서 60%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니까 좀 최소값을 하죠. 40%? 그러면 거기서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날씨가 된다. 뭐 물에 잠기는 거 이런 거 떠나서 숨쉬기 자체가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타는 것도 바꿔야 되고 바로 그게 이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국뽕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들을 가장 잘 그래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좀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는 얘기 아니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이 김재현 교수님께 자극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미국이
이제 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인 이유는 독립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즉 그들의 어떤 자유를 쟁취한 그 경험, 이게 이제 미국의 자존심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지배받다가 독립해서 나라를 건설했다. 이게 이제 초기 이 미국 건국자들의 어떤 철학이고, 그런 걸 한 되게 얼마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서양 근대만 놓고 보자면 최초의 나라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독립과 혁명을 했다는 그 자부심,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쟤들 국뽕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프랑스인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혁명을 했고 왕의 목을 치고 이 신분 계급 사회에서 명목적이긴 하지만 평등한 개인들이 살아가는 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자기 나라에 자부심을 갖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나 프랑스 둘 다 그들이 행한 일이 인류 사회의 어떤 모범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동참하는 거죠. 미국의 자랑스러운 시절,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시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보편의 이름으로, 즉 인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는 바로 그런 미국이었는데 이게 망했다, 망가졌다, 이런 걸 느낄 때죠. 미국이 단지 힘이 약해졌고 질서가 이렇게 어지럽혀졌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인류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고 그 보편적인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자, 한국의 상황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인류 모두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잘 돌파하는 법을 우리가 개발한 거죠. 그 개발한 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권할 만한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K 철학 이야기하셨는데 이 철학의 국적은 없죠. 왜냐하면 철학은 보편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대의 독일 철학, 어떤 시대의 프랑스 철학, 어떤 시대의 그리스 철학, 이렇게 그 철학의 어떤 발음, 그게 이제 가장 흥했던 그런 시점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 즉 그리스 또는 아테네 아니면 프랑스, 독일, 또 영국, 이런 식의 이름들을 붙이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듯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 K 철학 또는 한국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는 보편성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류 보편의 어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K 철학, 한국 철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불렀던 게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었죠. 특히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떤 그 국가와 민족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별 것도 없었는데 맨날 침략만 당하고 그랬는데 별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시할 만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그 감정을 자극해서 국수주의, 민족주의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갔던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인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잘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실제로 좀 더 우리 격에 맞는 어떤 그 자의식, 자각 이런 것들이 함께 갈 때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주모 한 잔 이게 아닌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재희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말을 많이 했으니까
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우리가 그동안 이미 본 이야기, 똑같이 본 이야기들이에요. 한국적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K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철학, 이런 게 아니라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낸 개념과 사고의 방식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차원인데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백신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정치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패권을 쥔 나라인데 제한된 물량밖에 생산할 수 없고 따라서 미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부족한데 다른 나라에 수출할 여력이 없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1대1로에 대해서 협조하는 국가나 혹은 자신들과 연대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였는데 이건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코리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전체 시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부의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나눠주자. 바로 여기에 그 K철학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방식의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면 대통령이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건 문재인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우리의 민주적 역량을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거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선진국의 윗기억에 맞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선진국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면봉 전 세계에 막 나눠줬죠. 이거 100원도 안 되지만 사실 그 시료 검치할 때 사용하는 면봉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물론 공짜로 나눠준 거 아닙니다. 적당한 돈을 받았지만 전 세계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우리가 이제 초기에 혼선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건 불합리하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당황했고 실제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재료부터 이 시설, 노동력 이걸 다 갖춘 나라는 드물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 최대한 전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적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생산 시설과 능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우리 요일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마다 공평하게 돈 많은 사람이 다 싹쓸이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가질 수 있게끔 어떤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갔다.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이 좀 남으니까 외국에도 공평하게 수출하는 그런 식의 접근. 이게 보편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만 갖자 이게 아니라 최대한 나눠 갖자. 그게 이제 제가 공동주의 뭐 이렇게 명명하는 그런 원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그런 접근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또 다시 과학의 문제입니다. 단지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 감염병의 소용돌이 안에서 한 사람만 안전하다. 뭐 이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안전해야 그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과학의 문제지 이게 무슨 미신도 아니고 뭐 신앙도 아닙니다. 바로 그걸 위한 접근 이게 이제 시행됐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취해왔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취해가야 할 그런 정책의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게 지구 전체 모든 인류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어떤 때보다 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머리들이 많이 이제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좀 이 머리도 휴식을 줄 필요가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간에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뼈아픈 두 번의 기억이 있죠.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번 아파 봐야 또 잘 대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 하나는 이제 이미 책으로도 짧은 책으로 쓰신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자, 과연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경험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배우게 되었는지 그 점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예, 메르스 사태 2015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14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국가적인 불행, 여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당시에 전 국민이 매일같이 TV 앞에 앉아서 또는 실제 진도 팽목항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함께 아파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 네 차례가 오면 구해주겠다 라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된다 라는 잔인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게 각자 도생, 이거밖에는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방법이 없다. 그게 이제 한편 우리가 모두 이제 함께 겪은 사건이었고 또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이번엔 메르스가 찾아왔습니다. 메르스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고요. 이 감염병은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줬냐면 이 사회 속에서 서로 엉켜서 함께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따로 안전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해야 그때 비로소 다 안전할 수 있는 이 감염병의 소용돌이라는 게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나의 안전보다 남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게 어찌 보자면 요청되었다, 의무로 요청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협력과 연대가 허울 좋은 말인 게 아니라 실제로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교훈을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이제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그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했던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그것이 이제 다시 가동되면서 좀 더 성공적으로 가동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그 예정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해진 게, 요즘 미국 대선이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이 화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남의 나라 대선에 왜 이렇게 관심 갖느냐, 뭐 그럴진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 뭐 그 대선이라고 할 수 없고요. 중국 잘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북한, 거기 세습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일본, 여기도 대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대선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은 되게 강력한 나라고, 특히 뭐 아까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실제 탄소 배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배출하는데 대략 한 30% 뭐 언저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를 배출하는 나라가 이 무책임하게 이제 기후 협약 이런 데서 이제 탈퇴하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은 이 나라가 관심이 없다,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걸 이제 잘 드러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행히 바이든 지금 당선자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그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가치 이것을 과연 민주당이건 아니면 트럼프와 공화당이건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 패권 국가로서 갖고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이제 남아 있는가?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 맞이해서 지금 하루에 그 12만 명인가요? 확진자가 이제 돌파했고 사망자 수도 엄청 많은데 과연 이 상황을 지금 바이든이 정신 좀 차렸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지적하듯이 로마의 마지막 시기, 멸망하던 그 시기가 지금 겹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 갖고 계신데 저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서양 전체가 추구해 왔던 그 가치 자체가 흔들리면서 미국도 동시에 지금 그 같은 길을 서부의 몰락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번 대선 때 트럼프가 이 표가 지금 사상 가장 많이 그 득표한 게 이번 바이든이지만 아마도 두 번째로 많이 득표한 게 요번에 트럼프일 겁니다. 그런 정도로 미국이 뭐랄까 비이성적이고 좀 광란에 접어든 그런 징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이런 정치평론적인 얘기를 김천 교수께서 궁금해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제가 무슨 견해가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 미국 선거 과정을 보면서 이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저는 크게 관심 가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냐면요. 대선에서 지금 분명히 이 바이든이 확실한 그 우세를 보였고 이제 법적 절차만 남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분명한 뭐 100% 사실일 것 같은데 떨어진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화당의 상당한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시민들이 여전히 상당하게 많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걸 그 보는 게 훨씬 중요한 네네. 현상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왜 미국이 트럼프라고 하는 돌발적인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식의 국제적인 외교와 정책을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이거는 그 한 사람의 개성으로 환원시켜서 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미국 사람들,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유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중산층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현상. 마찬가지로 서구 유럽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산층이 몰락을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중산층이 상당히 몰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7년도 이후에.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반성을 하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시코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그게 회자가 그렇죠.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감염병 사태에서 시코를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케어 이후에 미국도 결국은 시장 일변도의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번에 특히 배우고 있을 테고 우리나라가 이 K 방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김재인 교수님께서 공동주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쭙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당연히 모두가 자유를 추구하죠. 자유를 추구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자유라고 하는 틀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나치게 많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이 문제의식이,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연대라고도 표현할 텐데 왜 연대가 무너졌을까? 또 아까 이제 김재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거꾸로 다시 뒤집어 질문할 수도 있어요. 메르스 때도 당황을 많이 했다면 세월호 때는 정말 전 국민이 트라우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국가를 믿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결국 유럽에서 비협조적인 것은 연대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연대가 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이 이미 그들 사회 내부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게 갑작스럽게 탄생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길게 대략 2002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 많이 길들여진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훈육과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주의,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그리고 이제 국가의 동원, 뭐 무슨 일만 있으면 학생들 다 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찍게 하는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굉장히 그런 국가주의가 강했다면, 2002년은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2명의 소녀를 위한 어떤 자발적인 집회, 촛불 집회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찌 보자면 처음으로 우리가 태극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어떤 징표로 이렇게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의가 아니라 어떤 조금 다른 의미에서, 그때도 물론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꽤 있긴 했는데요. 분명히 그게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었다. 이게 결국은 그해 이제 선거로까지 이어진 어떤 에너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그 광우병 사태 때 또 이제 그런 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쭉 거슬러 가보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촛불혁명, 뭐 혁명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리고 그 중간에는 또 약간 굴곡이 심하게 있었죠. 뭐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해서 약 20년에 걸친 어떤 역사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자꾸 시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가 일종의 집단적으로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훈련을 했냐면 민주주의 훈련을 한 거죠. 그 많은 인력이 이 거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어떤 사고 없이, 별다른 불상사 없이 그 집회를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의 집단 경험, 집단 학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에 아주 어린 아이였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성년이 됐죠. 젊은 20대 중반. 그리고 아마도 이 경험은 이제 가령 촛불 집회의 경험은 그때 유모차 끌고 나온 젊은 부부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유모차에 끌려서 저기
제 아들도 그때 촛불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짜증내면서 결국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런 일련의 그 평화 집회 경험이라는 게 평생 간다는 거죠. 그 몸에 밴 어떤 학습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남아있다. 우리의 이 뭐랄까 그 일종의 습관 비슷하게 집단 기억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혁명을 곧잘 했어요. 말하자면 대통령 왕의 목을 이렇게 계속 쳐가면서 우리가 정권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권을 구성하는 이런 종류의 경험을 아주 최근에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드물게 한 그런 집단입니다. 제가 민족성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영토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분 이것이 과거 미국이 독립혁명을 하고 프랑스가 왕의 목을 치고 이런 방식으로 수행했던 그런 종류의 혁명을 우리는 최근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자주 한 편이다. 87년 6월 항쟁도 그렇고 그 전에 광주 항쟁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이어진 그런 역사 이것이 정부를 직접 구성한 경험이고 정부라는 것이 위에서 높은 사람이 이렇게 명령하면 밑에 일반 국민들이 따르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평적으로 시민들은 유권자로서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마음에 안 들면 실제로 탄핵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자신감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경험은 우리가 정부를 불신하기보다는 정부랑 같이 좀 잘 해보자. 그리고 사실 이 K-방역, 한국 방역의 주체는 셋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고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의료진인데요. 정말 많은 솔선수범과 희생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어떤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역의 주체, 이게 또 하나의 저는 그 정치적인 실험이다. 민주주의의 실험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돼 가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제가 그 좀 유념하고 싶은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수준이 높다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취약한 지점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외쳐왔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만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수준이고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뭔가 뒤처져 있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 기준 우리의 눈높이를 밑에다 두고 맨날 우리는 선진국 따라가야 하는 그런 개발도상국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도하는 나라기 때문에 갖춰야 될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을 각 부문마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뒤처진 사람들이 더 이상 없게끔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실험으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 봄에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전 국민에게 어떤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국면이 맞물렸지만 이 위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보였던 어떤 동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집행이 됐었죠. 외국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특히 이제 대표적인데요. 참 옆에 있어서 뭐한데 정말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몇 달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속도 면에서 이제 어떤 효과를 내기에 되게 부적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전에 기본소득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어떤 실험이 전 국민 중에 동의하기는커녕 정말 많은 반발과 이 분열을 낳을 수도 있었을 그 일이 집행됐던
기회가 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종류의 어떤 사회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런 실험들이 축적돼서 우리에게 경험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못했던 것들을 자꾸 해보는 이런 어떤 그 교훈 이게 이제 다음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보고요. 뭐 한편으로는 기대고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끌고 가자. 우리가 좀 더 의식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자.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자랑질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개인으로서 돌아가 보면은 중국은 제가 한 두어 번 가보고 못 갔고 뭐 최근에 안 가본 지 꽤 됐어요. 근데 일본은 제가 처음 간 게 2004년도에 가보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2018년이죠. 한 14년 만에 이제 갔다 왔는데 요번 상황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일본을 방문할 때의 저의 생각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갈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카메라 등등을 산다거나 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미지의 나라를 가본다 이런 설레임이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일정 중에 이제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관광 코스가 들어있는데 저는 다른 사진을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 쫓아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교토에 그 전자제품을 즐비하게 파는 가게들이 많은 그런 쪽으로 갔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사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2018년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일본을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어디 가야 된다. 가는 데 있잖아요. 가면은 그 청소년들이 거길 딱 갔는데 뭐 한 8층까지 빽빽하게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딱 들어가더니 아들 참 다양하게 많네라고 하더니 근데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그쵸, 다 있죠. 이걸 내가 여기까지 왜 사러 왔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사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제 연령대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건강식품과 관련된 거길 갔거든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사갖고 왔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집사람이 그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유로 만든 화장품 피고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또 뭔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면은 미안하니까 제주도에 다 있어요. 네, 그거 산 거 말고는 사온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 경험을 하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이게 저만 느꼈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네. 도쿄에 이제 학술대회 때문에 갔거든요. 한 일주일 머물면서 너무 후지다. 절절했습니다. 심지어 LTE도 안 터져요. 3G도 제대로 안 터지고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막 안 터진 데 없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공공 시설 가면 다 와이파이도 빵빵 터지고 근데 도무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전자 시대에서 통신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이 잘 가동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집약된 전자제품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실패했다. 그 전에 일본 전자제품 다 짱짱했잖아요. 뭐죠? 그 워크맨도 그랬고 또 그 카메라도 그랬고 또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다 소니 하면 우리가 다 깜빡 죽었는데 이제는 저도 똑같아요. 사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일본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과거에 선망했던 그런 일본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거 뭐지?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대처하는 거 보니까 정말 손으로 써서 팩스로 보내는 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데 결국 진행되는 건 없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나라들이 다 굉장히 허상이었구나. 제가
최근에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돼. 우리 영화나 TV 보면서 속았다. 뭐 문학 작품 이런 거 보면서 속았다. 그 나라들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건 잘 포장된 제일 좋은 국면, 좋은 얼굴들, 모습들이었는데 이걸 그 나라의 전체라고 생각한 건 속은 거다. 따라서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속이자. 네, 하여튼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까닭은 그럼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는 선배가 있어요. 그 양반하고 이제 그 귀국할 때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미국의 행정 수도가 아닌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역시 뉴욕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 뉴욕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선배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간이 정지돼 있어. 그러니까 한국은 뭐 무슨 시대다 하면은 막 벌떼같이 몰려가서 새로운 거 학술회의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변화가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19세기의 대학 교수나 21세기의 대학 교수나 그냥 하는 일이 아침에 가가지고 강의 준비하고 또 번역하는 작업하는 거 하고 오후에 2시간은 매일 큰 개 한 마리 있는데 개랑 2시간씩 꼬박꼬박 산책하는 거 그 일상이 바뀌질 않는다. 근데 우리 삶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하루의 일정을 어떻게 대여섯 개씩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일정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쁘다라고 하는 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활동과 일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나라 국민들 이렇게 많이 일하지 않습니다. 부자 나라니까 덜 일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일거리가 없어 일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무슨 뭐 우리의 자부심을 좀 쉬시라고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길게 하셔도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외쳐야 할 방향이 이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 과거에 미국에 있는 나라의 공항을 내릴 때 우리가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여기서 배우고 익혀서 갖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는 겁니다. 즐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이제 배울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안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10시간 일한다면 8시간만 일하고 2시간은 더 생산적으로 다르게 보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 얘기는 우리들의 일상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인류 보편에 대한 고민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 김재인 교수님은 K 철학이라고 이제 붙이시는데 그 핵심은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동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집약을 하셨는데 그게 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서설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요 질문을 좀 던져서 몇 가지로 여쭙고 싶어요. 제가 동양 철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 김재인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전통 철학이 이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할한 게 있다면 아니면 없다면 혹은 뭐 기대되는 게 있다면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공동주의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리도 우리 그 중천 선생님 기념해서 만든 그 도서관인데요. 제가 동양 철학, 동양 사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 초보적으로 들은 얘기들 그거밖에 없는데, 따라서 제가 이렇게 속단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역사적으로 철학이라는 용어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면 동양에는 철학이 없었다. 제가 책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때 철학이란 말은 온전히 서양어 필로소피의 번역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양에서 철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조어, 신조어인 거죠.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학자였던 니시 야마네가 이 개념을 필로소피라는 개념을 이 한자어로 어떻게 조형할까 이걸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전통적인 그 성리학, 주자학 쪽 계통하고 가장 함의가 먼 뜻이 다른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아주 낯설게 한국의 일본에 소개하면서 이제 철학이란 말이 탄생했다. 그 얘기는 이제 니시야마네의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서양의 필로소피와 동양의 전통 사상이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양 철학을 주로 공부했고 그런 입장에서 동양의 이제 과거 사상들이 이제 어떤 기여를 오늘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또 한국의 전통 사상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제가 답하기보다는 그쪽 그 깊이 있게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답을 주셔야 하지 않나. 오늘날 그러니까 저한테 답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 과거 우리의 전통 사상은 뭐 동양이건 아니면 우리 한국이건 간에 그 전통 사상은 이런 점에서 오늘날 쓸모가 있다.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심각해지죠, 상황이. 왜냐면 우리가 왜 그걸 공부해야 되나. 과거에 제가 굉장히 깝깝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조라는 그 인물을 계몽군주로서 오늘날 굉장히 칭송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왕을 칭송한다는 게 이 민주적인 공화국 시절에 말이 되느냐 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사상 탄압을 했던 그 문체반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왕이고요. 제 입장에선 폭군이죠. 과연 그 정조라는 군주에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 유일하게 왕을 거론했는데 그건 왕으로서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한글을 훈민정을 발명하고 한글을 발명한 그 이산, 이 사람이 이산 맞나요, 이름이? 이산은 정조입니다. 네, 그렇죠. 이도인가? 이도, 예, 이도. 맞나요? 이도라는 이름으로 제가 기억이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뿌리 깊은 나무 보면 나와요. 네. 이도라는 이름으로 세종이라는 그 칭호가 아니라 이도라는 이름으로 한글의 발명자, 그리고 한글이라는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지금 K 방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지금 뉴노멀 시대에 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령 페이스북 같은 이 소셜 미디어가 있으면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글들을 사람들이 쓰고 또 읽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이런 게 가능한 거는 한글이라는 테크놀로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만큼의 어떤 소통과 토론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잘 글을 읽지도 못하고 심지어 더 쓰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을 타개한 게 이도라는 어떤 과학자의 그 어떤 기여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그런 지점부터 우리가 좀 얘기가 이제 새긴 했는데요. 그런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과연 이제 과거 전통 유산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런 기여를 오늘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추적해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쪽 전공 하신 입장에서. 네, 뭐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이태수 교수님이라고 이제 서울대 철학과에 계셨던 이분이 이제 그리스 철학에 네. 예, 대단히 뛰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퇴임하시고 나서 했던 강연 중에서 제 귀를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가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시민 사회, 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음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알파벳을 통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 문자 수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거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20 몇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문화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영어 패권에 의해서 이 많은 언어가 사라졌잖아요. 대표적으로 베트남은 지금 알파벳 들여다가 지금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문명, 과거의 철학이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의 한자를 디지털 자판에 넣을 수 있나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AI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디지털화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한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문자 체계예요. 모택동이 신중국을 잡자마자 만들었던 게 간체자화해서 그걸 왜 했을까요? 지극히 비효율적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자와 한문으로 된 게 마치 무슨 신비한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개개인의 삶, 인류 전체의 삶을 구성할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동양 문명의 질과 양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양 철학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뭐 이 정도 얘기만 네, 네. 왜냐하면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그럼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근대는 이 지구의 근대는 인류의 근대는 서양의 근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서양의 근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들이 만든 어떤 가치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과정,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 이게 인류의 근대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근대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구의 근대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까 잠깐 논했던 자유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민주의인 것 같습니다. 식민 침탈이죠. 결국 서양의 자유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과정, 이걸 이제 돌아보면 결국 식민 통치를 집행하는 자들의 자유, 이쪽으로 수렴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바이든 얘기도 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그 과거 식민 지배의 역사,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했던 일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걸 원위치시키는 그런 종류의 일을 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프랑스, 이 나라도 심지어 알제리가 독립하겠다고, 그 2차 대전 지나서죠. 했는데 전쟁을 해서 진압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다르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 모두,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완전 점령한 그런 역사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속죄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 그런 근대는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바이든 얘기 꺼낸 이유는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그 식민 통치의 유산이 자기들을 만든, 제가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대함, 혁명을 했던 위대함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어떤 사악함, 침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서구인들의 가치 체계는 그런 식민 통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만 남겨둔 것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유평등 박애라든지 이런 그 밖에 많은 가치들이 결국은 식민 통치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만 작동했다. 그렇다면 이제 명분 말고 그 실속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지배자들의 그 자유, 그래서 지배자들은 한편으로는 왕으로부터 자신의 자유권을 얻어내는 역사를 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유권이 타인을 침범하는, 그리고 타 민족 또는 그 시민들을 침범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작동했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식민 통치의 그 유산들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 이제 수행돼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동안 수탈당했던 여러 그 제3세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현재 낙후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식민 통치 때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 이 세계사적으로 근대에 벌어졌던 어떤 그 잘못들, 만행들, 이런 것들이 복원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서구의 가치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했던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그 배경 아래에서 형성되었던 이게 싹텄던 그런 결과로서의 그 가치들, 자유, 평등, 박애 등등 이런 가치들이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들을 우리가 옹호하는, 아니면 뭐랄까 변호하는 그런 위치에서가 아니라 좀 냉정하게 그 비판적으로 그 지점을 짚고, 과연 서양의 지식인들한테 당신들이 내세우는 이 가치들이 과연 제국주의 식민 통치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걸 밝혀보도록 요구하는, 그래서 이른바 서양의 그 뭐 석학들이 과연 어떤 답을 할지 그걸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뭐랄까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물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이제 서양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상당히 비주류에 해당하는, 이 비주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민 통치라든지 이런 역사의 변방에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 뭐 철학, 뭐 사상 이런 걸로 이제 편입되지 못하고 계속 겉돌았던, 대학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쳐도 그 교수가 대학 내에서 약간 이렇게 왕따 당하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온 그런 사상들로부터 자양분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지금 현재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시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 중에 혹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이제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뭐 그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네. 역시 뭐 한 말씀 한 말씀이 귀에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그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요약하거나 뭐 보탤 말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역시 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던 다르게 느끼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19세기에서 20세기의 중국의 전환 시대를 쓴 책 가운데 벤자민 슈월츠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중국사 및 철학 연구자죠.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부강을 찾아서란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중국은 이 청제국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다시 중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웰스, 파워란 말이에요. 이 파워는 열강, 서구 열강에 밀려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국 굴기라고 하는 중국 굴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외친 게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시 19세기에 강요이라든가 그런 부강을 찾아서
라는 방식의 사고를 냈던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다시 끄집어 오는 게 현재 중국의 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한 10몇 년 동안 겪었던 일본, 이제 아베 총리로 대별되는 그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은 다시 전쟁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목적과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달랐다라고 하는 점.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방식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중국에서 배우고 일본에서 배웠던 사람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왜 그들은 실패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사상의 전통을 자꾸 유학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퇴계나 율곡을 아무리 뒤져도 그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단도대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불법을 발견하고 시민들이 하야시켰지 않습니까?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더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구 유럽이 자랑하는 것보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런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통적 사상적 자원은 서구로부터 많은 그 합리적인 제도를 배워온 것도 있지만 역시 그 밑에는 동학이라고 하는, 이건 자칫 조직이면서 사상이면서 서구 근대가 꿈꾸었던 것과 유사한 인간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던 엄청나게 놀라운 생각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로부터 새로운 원천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저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이 과학, 민주,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과거를 돌아보는 눈을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동양 전통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함께 이 협업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되살려내는가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예컨대 일본은 제국주의를, 중국은 부강한 국가를,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권의 정통성은 역시 김구, 그분은 그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국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말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이 방역 물자와 관련된 교류와 협력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현실이고 역사고 살아있는 역사다. 근데 이걸 외면한 철학을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철학을 K 철학이라고 부르자. 저는 이제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이 다행히 하나밖에 안 나온 모양이네요. 네. 자,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매번 질문을 한 번씩 주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동주의를 제시하시면서 개인의 일탈, 이탈 방지를 위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격차와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격차와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또 개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렵네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그 중계하기 전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좀 맛있는 걸 먹어보자 하고 이제 가게 그 식당에, 소개받은 식당에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옆집도 닫고 또 옆집도 닫았더라고요. 식당들이 완전히 다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 지방 도시들을 그 어떻게 이렇게 파멸시키는지 차츰차츰 아마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을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그런 지점들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잘 주목되지 못하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인들 역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제 정규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교수라는 신분이 그러하죠. 실제로 이런 현장에 그 삶의 현장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이곳처럼 그렇게 망에 나자빠지는 그런 가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인사동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연휴가 시작되는 그날은 평일이죠. 당일은 그날 7시쯤에 갔는데 거의 모든 상점이 뭐 술집이고 음식점이고 아니면 그 밖에 무슨 기념품 같은 걸 파는 모든 상점이 90% 넘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사실 2월 초쯤부터 그러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달수를 계산해 보면 8개월, 9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열었다가 또 닫고 이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이제 번화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던 뭐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있지만 이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구나라는 걸 오늘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꼈고요. 바로 이제 담론을 주도하는 분들과 이 정책을 주도하는 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현실을 좀 보면서 예전에 우리 그 긴급 재난지원금 때 이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짭짤한 효과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함께 나누는 삶이기도 한데요. 이런 걸 경험했다면 사실은 그런 종류의 정책이 좀 뭐랄까 정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 관계자들 그리고 담론을 주도하는 분들은 그런 현실에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실효성 이게 뭐 얼마나 있느냐 뭐 우리나라가 부채가 그 국가 정부의 부채가 얼만데 뭐 이런 걸 하느냐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한가한 얘기들 절박하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도 같이 락다운되고 이렇게 그 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월급도 같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해본다면 아마 좀 더 절실하게 이런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결국 어떤 구체성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성이 그 결여됐을 때 결국 추상적인 뭐 탁상공론 뭐 이런 것들에 그치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현장을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분열이 꽤 심각한 나라인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을 여당이 하는 일로 그러니까 집권당이 하는 일로 환원해서 반대편에서는 무조건 그걸 그 부정하는 뭐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데 그게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적절한 태도일지 그건 계속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그 무책임한 정치 세력이라면 다음에도 계속 그냥 그 무책임함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계속 무책임할 수 있는 자격을 즉 야당이라는 자격을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저는 그 오늘 이제 비록 여기서 시작했지만 결국 현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로 내려왔는데 일단 김재인 교수님을 만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런 책 속의 주인공으로 오는 사람들은 철학자라고 불리죠. 근데 이 민주주의 시대의 철학자 또한 시대가 바뀐 만큼 위상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성찰한 내용을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토론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김지현 선생님이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양 철학은 없다. 그러니까 해설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이 김재현 선생님의 역할은 우리가 뭘 물어야 되고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아주었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가 축약되어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마지막 질문하고도 연결진다면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재미난 동영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시민들이나 중국에 살고 계신 그 분들을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 다만 그런 장면들이 눈에 보이는데, 예컨대 어떤 차가 그 해 수확한 사과 박스를 차에다가 꽉 싣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턴을 하다가 이게 줄이 끊어져서 쏟아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장면, 유튜브 장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차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과를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실어준다. 이 가능성이 제가 느끼기에도 99.9%. 물론 한두 개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주인은 그걸 잃은 사람은 고맙다고 나눠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떤 동영상을 봤냐면 뭐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거겠죠. 사과 박스가 그렇게 했더니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봉투를 갖고 와서 그걸 주워 담아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나르던 그 주인 되는 분이죠. 그분이 내 건데 이걸 왜 가져가느냐 했더니 길바닥에 흘렸다면 이게 왜 네 거냐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부분을 가장 결정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면, 정치가 이제 민주화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부자들, 특히 재벌들이 종종 그런 불만을 표출한다 그래요.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다시 묻고 싶은 게, 대한민국은 미국도 무시하고 일본도 무시하고 중국도 무시한다. 다 무시한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물을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명동 한거리에서 칼국수집에 들어가서 칼국수를 사 먹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당신들이 살고 있다. 남미에서는 부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미국은 총든 경호원 없이 연예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심지어 남미의 부자들은 대저택에 철조망 지어놓고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들이 집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얼마나 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비교한다면 존경 못 받고 있다가 아니라 거꾸로, 저 사람들은 어떤 식의 부를 축적했길래 총을 들고 지켜야 되는 집에서 살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행동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에 차별도 줄여야 되고 억압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밤에, 그렇죠. 밤길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밤길을 술 먹고 이렇게 디비진다 그러죠. 그래도 되는 이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 코리안 드림이 되지 않을까. 이 대전하는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열려진 미래인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인사요? 방송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김치현 교수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이야기가 그래도 이렇게 멀리 온 보람 있을 만큼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어떤 그 정답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선진국 이른바 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는 물리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 다 경제적인 여유까지 다 포함합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발제문을 작성하고 또 우리끼리 이제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또 비판하고 해서 어떤 뭐랄까 모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나라 학자들은 지금 골방에서 외출도 잘 못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숙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19로 1월 말에 전 세계가 멈추고 나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밖에 없다. 그런 걸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가라앉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대로라면 당분간 1, 2년은 우리밖에 뭔가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더 좀 분발하면 이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우리가 그 전보다 그 훨씬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희망해 보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맞는 어떤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 시청해 주신 분들하고도 계속 그런 생각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다른 형태의 그 교류 같은 거 이걸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 많이 좀 그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좀 이게 그 작은 스마트폰이나 그 온라인 PC 화면을 통해서 그 시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좀 어려운 주제들은 좀 빼고 좀 현실적인 얘기들까지 많이 여쭤봤는데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뉴노멀의 철학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굉장히 압축적이고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그래서 교육의 문제라든가 창의성 등등과 관련된 여러 주제 영역들을 오랫동안 성찰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 더 궁금해진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충천철학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인문 토크 시리즈 세 번째 뉴노멀의 철학 대전환의 시대를 구축할 사상적 토대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김재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생님과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